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광저 북송 문제로 존경하는 중국 대사관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헤어진 지도 5개월 3년 세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딸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잔잔 들려와 심장이 마르고 옥장이 왜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나요 살밖에 안 됐어요. 저 뉴스 보고 진짜 남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백승우 기자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달 28일에서 27일 사이였는데요. 그 사이에 북한 탈북자 7명이 이제 강제 송환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언론 보도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한 변호사님께 도움을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님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원래는 언론에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좀 약간 멈추신 상태예요. 첫 번째는 중국 브로커가 더 이상의 언론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당국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몰래 빼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어머님이. 근데 2년 전에 탈북을 하셔서 한국에 계신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브로커다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근데 약간 계속 질문이 북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를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생각하기에 이게 간첩으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이 전화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가족분들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게 북송 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건데 그 탈북민들을 왜 잡으면 왜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건가요? 무슨 한국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무슨 협약 같은 게 있나요? 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다 북한을 송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탈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열어주는 순간 북한은 한 달이면 붕괴될 수가 있어요. 다 쓸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온 저희 그 학교 선생님도 탈북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탈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누구도 갔다더라.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데 다 돈 주면 되잖냐. 북한은 무섭지 않대요. 국경경비는 무섭지 않다. 중국이 잡아내가지만 않으면 다 가겠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면 실제로 북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담임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은 교화소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927 요관이나 무슨 이렇게 단련대 같은 데 보내더라고요. 그다음에 927 요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해산 역전 앞에 보면 그 요관이 있어요. 1층부터 7층까지인데 1층부터 7층 옥상까지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꽉 잡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기가 있었으니까 아기가 너무 아프니까 나를 그 보이부에서 빼가지고 그 927 요관에 가서 갓난 아기들 봐주는 그런 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927 상무라는 것이 그 상무가 왜 생겼어요? 그 애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기네는 오후에 고등어를 구워 먹어요. 그러면 그 고등어 굽는 소리에 그 냄새에 아이들이 울고 난리예요. 그러면 운다고요. 그 청소 바켓주 고무 바켓주 있어요. 그 밀대 빠는 그 바켓주 갖다 물을 갖다 쳐버리고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세뇌가 돼갖고 물을 뿌리면 조용하라는 거구나 하고 애들이 조용해요. 애들이요? 그래요. 애들이 그 발랑발랑 기어다니는 아이들이고 얼마나 뭣도 모르는지 누우면 배고프니까 남이 옆에 있는 발가락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 때 주는 아저씨가 너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요만하고 변도 있어요. 유부 변도에다가 쥐새끼를 잡아갖고 들어와서요. 그거를 바글바글 끓여서 그 발가락 빠른 아이한테 그거를 살점을 뜯어서 먹이는데 그것도 없어서 아이들이 그 냄새에 막 앙앙 울어요. 막 배고프니까 그 고기 끓이는 냄새. 나 그거 보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들이 부모는 다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청춘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거기 들어와서 927 요관에서 다 죽어버려요. 927 요관은 정말 이거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아주.
저도 이제 북송했을 때 지금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애기랑 엄마가 같이 잡힌 건데 저희랑은 조사를 다르게 받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에서 그냥 잡힌 경우에는 빨간 딱지가 안 붙는데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한테는 서류에 빨간 도장이 찍는데요. 이 사람은 나가면 저희랑과 정말 차별된 그런 더 수위가 높은 조사를 받는데 너무 조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 죄수들한테는 원래 숟가락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숟가락을 구해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일단은 보위원들이 이 사람은 살려야 어떻게 조사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엄마를 데리고 외부 병원에 나갔는데 정말 어린애가 있는데 그 씻지도 못하다 보니까 얼굴이 때가 처돌처돌하고 또 그때 하필이면 제가 겨울에 잡혔는데 감기가 와가지고 노란 콧물이 여기 막 내려오면서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입에 손을 이렇게 넣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다 보니까 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다 발로 차는 거예요. 엄마 닮아서 온다고. 너네 엄마는 지금 죽으러 갔다고. 죽어도 너는 싸다고. 근데 결국 저희가 그곳에서 조사받은 기간이 1달 반 정도였는데 못 나왔어요. 엄마랑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정말. 자, 오늘 이 자리에요. 실제 강제 북송을 겪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씨. 네,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전 17년 11월이죠. 네, 11월에 이제 제 아들과 아내가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북송됐는데 또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라든가 이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례를 보고 또 좀 힘을 내서 언론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많이 나서서 좀 하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는 몇 살 정도? 그때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아내가 북송을 당했군요. 어쩌다가 아내와 아드님과 헤어지게 되신 겁니까? 네, 제가 2015년 5월 10일 날 탈북을 했어요. 오늘까지 딱 4년 됐거든요. 탈북을 할 때 이제 아들이랑 아내를 데리고 원래 탈북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 한국에 살기 어렵다. 어떻게 돈 내보내는지 아냐. 이런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돈을 저도 못 왔죠. 이제 못 와서 브로커를 시켜서 아들이랑 아내를 이제 탈북을 시켰어요. 강을 건너게 했어요. 도강을 했어요. 했구나. 17년 10월 17일 날 이제 탈북을 시켰는데 예, 한 2년 걸렸네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4살 아들이랑 이제 아내가 같이 탈북을 한 거예요. 이제 떠나서 그 선양까지 이제 무사히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시기가 안 좋게 또 이제 무슨 당대표 회의 할 때였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검문 검색을 엄청 세게 하고 있었는데 잡히는 날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남성이 2명이 이제 왔는데 아내가 저보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엄청 수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수상하니까 다른 데 좀 가기 쉽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원래 저녁에 이제 뽑기로 한 날짜였는데 11월 4일 오후 6시에 이제 전화 통화에 잡혀간다는 소리 하고 이제 끊긴 거예요, 전화가. 오지게네. 그 듣는 순간에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하고 아내가 북송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맨 먼저 지금 하게 된 행동은 뭡니까?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본 거예요. 이제 외교부,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랑 그리고 뭐 국민일보 신문을 해서 이렇게 첫 기사를 쓴 거예요. 예. 인터뷰를 하고. 그 CNN이라든가 뭐 해외 언론사들 이런 데 이제 인터뷰를 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어린 학생들이지만 학생들한테 이런 사연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좀 알아달라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권단체 또 찾아가고 하고 예, 그렇게 했죠. 제발 중국 정부는 북송을 좀 막아두고 어린 생명이라 아이 엄마랑 해서 제발 한국행으로 오게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한테 할 말은 제발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맥을 놓지 말고 어떻게 해서는 한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제발 살아서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나가면 아내가 죽지 않냐? 뭐 처형당할 텐데 그걸 해도 괜찮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한국 기자로 잡혀갔기 때문에 어차피 처형이나 뭐 정치보험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갈 길이 없는 거죠. 예, 뭐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북송되기 전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막아보려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북송을 막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저도 이제 북한의 수용소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었는데 가끔 이제 어떤 정치범 가족이 막 불려가서 막 뭐 치장도 하고 막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제사회가 알게 돼가지고 북한이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아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이제 강제 북송 당해도 묻혀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수용소 가가지고 다 죽이죠,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이슈화가 되게 되면 북한 정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네. 인터뷰한 게 실제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북송은 막지 못했지만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북송이 돼서 원래는 보위부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게 원래 순차가 맞는 건데 5개월 조사받고 바로 이제 그런 데 안 가고 바로 집으로 나온 거죠. 법적 처벌을 안 받고 일단 집으로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또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제 뭐 추방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수용소 안 가서 천만다행이잖아요. 근데 추방당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분들 지금 힘들지 않을까요? 탈북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국경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보내거든요. 정말 심심산걸. 그냥 출구는 오직 한 곳인데 그 출구에는 그냥 2중 3층에 감시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말이 수용소가 아닐 뿐이지 수용소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악이 아닌 차악인 거예요. 교도소를 안 갔다 뿐이지. 네.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간 것보다는 좀 낫죠. 1000만 배 낫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는 개나 돼지 같은 인생, 진짜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도 추방을 가면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을 해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내랑 이제 꿈꾸던 게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여행도 다니고 진짜 소박한 소원인데 그리고 이제 아들을 대학도 보내고 이런 진짜 꿈 아닌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숲으로 다 돌아간 거죠. 통일이 돼야 만나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떠날 때 이제 핸드폰 이게 북한 핸드폰에 손글씨를 이렇게 쓴 게 있는데 나의 가정을 찾는 길이 참 눈물이 많구나. 하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남편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추억으로 사라진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핸드폰에 남겼더라고요. 저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중국에서 인편을 보내왔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자, 이번에는 김명옥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김명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유강혁은 탈북 9명과 함께 라오스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그 사건이군요. 자, 지금 김명옥 어머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기자님 알고 계세요? 2013년 6월에 이제 탈북하려던 이제 9명의 청년들이 붙잡힌 사건인데 이게 왜 더 화두가 됐었냐면 이제 강제 북송을 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20일 정도 뒤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세뇌를 당했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밥만 맛있었지 나머지는 이렇게 강제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 자유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민들과 지호 나어린 청소년들까지 유괴해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됐고 유엔이나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우리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납치해서 이제 끌고 갔다. 우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데리고 왔고 잘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그때 어떻게 이 탈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산에다가 마구 짓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가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꽃제비 상무 지도원이 한 몇 번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러다가 2010년도 1월에 그때 13살에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뒤졌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그저 딸이하고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언제 그 북송 사실 처음 접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2013년도 12월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막에 있었는데 이민반장이 와서 보이 지도원이 찾아왔다고 하길래 내려가서 만났더니 TV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봤는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못 봤다고 하니까 사진을 내놓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김정은 장군님 배려를 받고 있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북송된 지 실제로 반년 만에 소식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얼굴은 언제 보셨어요? 아들을 본 거는 보이지돈이 가고 12월 12날이 봤어요. 양강도 아이들 4명을 해산 제1중학교에다 내려보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북송이 되었던 그 9명의 탈북 청소년들, 그중에 우리 김명옥 어머님의 아들 광혁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면 보시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괴뢰 패당의 유인 납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유광혁 동문 18살. 저기 앉아있는 유광혁 형은 북에도 교회 가서 해달라는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아진놈한테 우산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광혁 형은 너무도 배리 나서 그 우산을 빼사 이렇게 저런 뚝 꺾어놓자 그놈은 악에 받쳐 그 꺾어진 우산대로 광혁 형을 사정없이 두들겨 텄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오른쪽 귀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저고기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쁜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 뻔한 우리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내일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진정 우리들의 친어머니, 친아버지십니다. 선교사한테 오른쪽 이렇게 맞아서 귀가 청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킨 거죠. 제 아들이 면회 갔을 때도 다 듣고 있었고요. 그런 소리도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아들은 성격이 온순해요.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다음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의 저 화면을 보니까 놀라워요. 제 아들이 저렇게 나가서 말할 그런 정도는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명랑하지 못해요. 제 아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라고. 저렇게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 체제가 안정돼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 2013년 14년도에 전 인민적으로 자수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다 털어놓게 되면 용서해주겠다. 이 말인즉은 이제 털어놓은 다음에 죽이겠다. 일어난 사건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뭐 서면 교양소를 가든지 수용소를 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됐고 또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알게 됐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안 받고 잘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알려진 게 오히려 아이들 안전에는 좀 도움이 됐네요. 네. 이 아이들이 그 해외로 나갔었기 때문에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북한 정권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 면회는 몇 번을 하셨어요? 12일에 가고 그다음 다음에 1월 1일에 가고 1월 8일에 가고 3번 갔어요. 그 날짜를 못 잊어버리시네요. 네. 아이들 면회를 한 3번 정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아이들 보셨을 때 아이들 상태가 어땠어요? 애들이 저보고 살짝 말을 건네는데 갇혀 있으니까 숨이 막히대요. 아유. 저기서는 자유롭게 살던 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갇혀서 그래 내가 그랬지 너네 외출도 못하냐 하니까 외출도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다면서 그러면 그저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선생님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그래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없는가 하니까 야네는 이제 집에 데려가면 또 도망친다고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장군님 품이 네.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주 네, 쓰는 그러니까 제가 엄마로서 자식을 못 보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다시 도망치게 되면 이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거든요. 이제는 부모 간의 만남도 사실은 이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조차게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리하고 이제 그 통제하고 못 도망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차단을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면회 간 뒤로는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아예? 네, 그때 3번째 가고는 끊겼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후속 선정까지 계속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양 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당의 과학기술 강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광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광역군이 있어요. 저는 정다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원이 수많은 완전 주인공을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이렇게 모두 축하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만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배워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가슴속에 품은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창고였어요. 창고였어요. 아, 이름만 학교고요. 네. 일중학교 학교 건물하고 그 창고하고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서 애들이 자고 수업을 그 자리에서 자고 깨난 자리에서 수업을 시키고 밥 먹고. 네. 감옥이네, 감옥. 해외 나가서 1년 만에 저걸 우리 민족길이라는 통로로 봤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데 정말 승냥이 같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놈한테 잡혔다가 장군님의 품으로 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계셨을 때 주변 분들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봤다고 하면서 진짜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저를. 그랬는데 제가 두 번 면회를 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리 듣고 동네에 와서도 며칠을 지내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안 하고 또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나라를 배반하고 저렇게 간 애들한테는 배려를 주는가. 배반자는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북한은 사상적으로 이게 많이 무장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순실이 형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북송됐다는 거 벌써 보이부 교와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야 이 반역자야 이러면서 그래도 장거지 품에서 공부하고 군대 나갔다고 입당하고 뭐가 모자라서 가니야. 죽어도 나라에서 죽어라. 이렇게 대놓고 막 말하니까 우리가 대낮에는 머리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꽃제비하면 누구도 모르는데 동네만 들어가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서 막 그냥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맞아요. 얼마 전에 광역군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2018년도 12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네. 제 아들이 보위부 감시를 받다가 아마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했는데 예. 보위부에서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양강도 해산에다가 사진을 내붙였대요. 전국 수배? 네. 거기다 사진을 붙였다고 들었는데 야를 아직 찾지 못했다 하니까 중국을 갔다고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광약이는 그렇게 보위부 감시를 피해서 도망을 치긴 쳤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금성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명이 이제 평양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이렇게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한 모델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으로 다 보내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릴 때 그 자유세계를 받기 때문에 누월 보위부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을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바로 또 체포가 돼서 또 수용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감시받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다가 현재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류광혁 군을 찾고 있습니다.